송성구의 뉴스 브리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언론이 정직하고 빅텍이 공정했다면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거대한 불이치가 있었기에 이번 선거는 사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수감사절인 어제 해외에 파병된 군부대 대표들과 화상으로 통화하고 격려한 뒤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선거가 끝난 이후 대통령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가진 것은 어제가 처음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테이시 에이브럼스가 85만 개의 우편 투표를 모았다는 말을 들었다며 그것은 수확하는 것이지 선거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내년 1월 5일 데이빗 퍼디와 켈리 래플러 상원 의원 선거가 합법적일지 매우 걱정된다면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주 토요일 조지아를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에서 선거인단이 바이든을 선출한다면 백악관을 떠나겠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는 선거인단이 바이든을 뽑으면 올해 대통령 선거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가 같은 질문을 여러 기자들이 반복해 묻자 떠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부터 1월 20일 사이에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규모 불일치가 발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바이든 후보가 8천만 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규모 사기뿐이라고 말했습니다. 2024년에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면서 필라델피아 공청회에서 많은 것이 나왔다며 갈 길이 멀다고 말해 선거 결과 뒤집기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이 의회 의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경기 부양법에 대해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원 아메리카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나바로 국장은 행정부가 현재까지는 아주 잘해왔지만 초당적인 합의의 순간이 마련되지 않는 한 수백만 미국인들 앞에서 깊은 고를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바로 국장은 소기업들은 없어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서 소기업들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 주에서 사업주들은 또 한 번의 봉쇄가 내려지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식당 주인들은 지방정부의 요구 조건에 맞추기 위해 수천 달러를 썼는데 LA 같은 많은 대도시들이 어떻게든 문을 닫게 만든다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나바로 국장은 교착 상태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PPP, 구제현금과 실업수당 등 세 가지 주요 요소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6년 대선 때 트럼프 선거 캠프에서 데이터 및 전략국장으로 일했던 맷 브레이나드가 지난 24일 늦게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브레이나드는 선거 직후 팀을 조직하고 펜실베니아,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위스콘신, 애리조나 등 경합주 6곳의 모순을 찾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 그룹은 초기에 125만 명의 유권자 문제를 파악하고 전화통화와 다른 데이터베이스와의 상호 확인을 통해 문제를 추적했습니다. 브레이나드는 선거일 전에 타주로 이사한 경우 2번 이상 중복 투표한 경우, 실제 거주지 주소가 아닌 우체국 등의 주소로 기록된 경우 등 문제가 있는 경우를 추적 조사한 결과 미심쩍은 투표용지의 수가 애리조나, 조지아, 위스콘신 등 3개 주에서 바이든과 트럼프 간의 표차를 넘어섰다고 25일 에폭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의 아들로 현재 빌리 그레엄 복음주의 협회를 이끌고 있는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는 추수감사절인 어제 트위터를 통해 뉴욕주 정부가 과도한 조치에 반해 교회를 지지해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3명의 대법관에게 감사하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앞서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주 저녁에 봉쇄령을 내리면서 실내 집회를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는데 연방대법원은 이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헌법이 보장한다는 취지로 쿠오모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중단시켰습니다. 닐 고소치 대법관은 대유행이 많은 심각한 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헌법이 주류 판매점과 자전거 가게는 문을 열고 교회와 회당 및 모스크 문을 닫도록 하는 색깔론의 행정명령을 용인하는 세상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속한 이번 주말 애틀란타 국제공항에는 100만 명 이상이 입국할 예정이라고 WSB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애틀란타 공항은 휴일에 맞춰 남부 보안 검문소를 확장해 신속한 검문을 실시할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태입니다. 하츠필드 잭슨 공항의 총지배인 존 셀더는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공항은 최대한 깨끗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CDC 가이드라인을 따라 시키는 대로 하면 여행이 안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휴가철 여행객 수는 작년보다 40%가량 줄어들었습니다. 델타항공은 추수감사절 전후로 300여 편이 결항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항 내 통행로의 인구 밀집도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북한이 코로나19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면서 최소 2명을 사형하고 해상 조업을 금지하는가 하면 수도 평양을 폐쇄했다고 AP통신이 하태경 의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하 의원은 국정원의 국회 보고를 인용해 김정은 위원장이 조 바이든 후보의 새 대북 정책을 우려해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하라고 해외 외교관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환율이 급락했다는 이유로 평양 거물 환전상을 처형하고 해외 반입을 제한하는 정부 규정을 위반한 핵심 관계자도 처형했다고 밝히고 또한 바닷물이 코로나로 오염되는 데 대한 우려로 어업과 소금 생산을 금지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용의자들이 최근 몇 주 동안 영국의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의 시스템에 침입하려고 시도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해커들은 아스트라제네카 직원에게 접근하기 위해 구인업체를 가장해 링크드인과 왓츠앱에서 가짜 취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관도 아스트라제네카도 언급을 피했다고 전했지만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이번 공격에 사용된 도구와 기술이 미국 관리들과 사이버 보안 연구원들이 북한 수행으로 보는 해킹 캠페인의 일부임을 보여줬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국정원도 최근 코로나19 백신 연구기관에 북한이 해킹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를 무산시킨 바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국립도로교통안전국은 오늘 전방 서스펜션 안전 문제와 관련해 테슬라 차량 11만 5천 대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2015년에서 2017년 생산된 모델 S와 2016년과 2017년형 모델 X 차량에서 총 43건의 전방 서스펜션 고장 관련 민원이 접수돼 이에 대한 예비 평가를 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지난 2017년 2월에 테슬라가 이와 관련해 자체 서비스 공지를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델타항공과 이태리 항공사들은 오는 12월 19일부터 미국의 주요 도시들과 이태리 간의 항공편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이태리 노선은 지난 봄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폐쇄됐었습니다. 델타항공과 알이탈리아 항공은 애틀란타, 뉴욕 JFK, 뉴욕 리버티 공항 등 3곳과 로마 피우미치노 공항 간의 항공편에 대해 격리 없이 입국하도록 했는데요. 탑승 72시간 전에 PCR 검사를 1회 받고 공항에서 탑승 전에 3번의 빠른 검사를 받아 음성이 확인되면 14일간의 의무 격리를 면제받게 됩니다. 제임스 라이스 자동차 사고 변호사. 그의 실력은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미국 전체 상위 1% 변호사 선정, 멀티밀리언 달러 승소 변호사, 14년 연속 AB 등급 유지, 6년 연속 슈퍼 변호사. 하지만 저희 최고의 자랑은 고객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uto accident, I want you to call me. I know who the enemy is. I know how they fight. And most of all, I know how to win. 제임스 라이스 법률그룹.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여러분들 쇼핑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한 2,800억 달러 정도 규모의 주문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오늘 하루 더 지나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밖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온라인으로 물건들을 주문하고, 그리고 대부분은 픽업을 하러 현장에 나오는 달라진 생활의 모습들이 보여졌다라는 보도들이 이제 오늘 아침에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이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가지는 Q&A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추수감사절인 어제 전 세계에 지금 파병 나가 있는 미국 군인들, 이 군 부대의 대표들과 온라인으로 화상회의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백악관에서 있었는데요. 이 화상회의로 군 장병들을 격려한 이후에 그걸 취재하러 모여든 이제 기자들과 간단하게 질의응답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절대 기회를 놓치지 않죠. 당장 이번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질문을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 동안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 중에 나온 이야기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끝까지 싸우겠다입니다. 그리고 이기겠다라는 이야기였고요. 이번 선거는 불법 선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기사들이 나온 것들을 보니까 대부분의 주요 언론사들, 이 대형 언론사들이 내놓은 기사들은 한결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인단이 바이든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떠나겠다, 이렇게 다들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전후 관계를 따져보면 기사가 그렇게 나오는 것은 사실 합당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사실관계를 좀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기자가 선거인단이 바이든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인정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답변하는 것은 만약에 선거인단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올해 선거 자체를 인정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승복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답변은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은 지금 선거가 끝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일관되게 같은 답변이죠. 그런데 기자들이 틈틈이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여러 차례 질문을 합니다.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으면 그때 가서도 인정하지 않을 거냐, 백악관 떠나지 않을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헌법 규정상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게 돼 있고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으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법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존에 있던 이제 전직으로 물러나야 되는 대통령은 백악관을 비워주는 것이 당연히 법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그래, 그럴 거다.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드디어 이제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바이든을 뽑으면은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를 양보하고 백악관 떠나겠다라고 대답했다라고 다들 그냥 대문짝만하게 기사들을 다 냈죠. 이거는 좀 뭐 늘 그래왔지만 반 트럼프 진영에 있는 언론사들은 한결같이 지금 어떻게 해서든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마디라도 그런 약속, 대통령직을 이양하겠다라든가 백악관을 떠나겠다라든가 이런 한마디 말을 받아내려고 기자들이 아주 열심히 계속 질문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말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데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은 전혀 다릅니다. 제가 지금부터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 측에서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기도록, 그러니까 이기기 위한 지금 작전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많은 분들이 이제 연방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연방대법원에서 이 선거가 부정선거다라고 판결을 내서 그러면은 선거인단 명단을 인정하지 못하게, 보내지 못하게, 혹은 보내더라도 인준하지 않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양쪽 후보가 다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그렇게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내리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했었죠. 그렇게 되면은 국회에서 하원이 대통령을 뽑고 상원이 부통령을 뽑는 이런 상황이 이제 전개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했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그거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선거인단 투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는 방법을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법원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증거를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대법원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지 않고요. 연방 대법원까지 소송이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고 대법관들을 항소법원, 이 항소법원으로 파견을 내보냈다라는 것이 그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으로 이 문제가 올라와서 판결하기 전에 그 전에 이미 하급기관에서 하급법원에서 판결을 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에서 만약에 이 대통령 선거에 대한 문제에 판결을 내린다라고 할 경우에 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삼권 분립이라는 체제에서 사법부가 해야 될 일을 하겠지만 꼭 굳이 그것이 연방대법원까지 올라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 전에 이 하급기관에서 항소법원 정도 선에서 다 해결을 볼 수 있는 그것이 만약에 부정선거라고 한다면 이건 지역적인 문제인 것이죠. 이건 절차상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고 지방행정관들의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지역적인 문제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연방대법원이 받을 이유가 사실은 없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저러해서 만약에 민주당이 대통령, 상원, 하원을 모두 다 장악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코트 패킹을 한다라는 말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 아닙니까? 만약에 코트 패킹을 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법관들의 지위의 위상이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연방 대법원의 위상조차도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삼권 분립이 돼야 되는데 행정부와 입법부가 한 통속이 돼가지고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입법부가 사법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움직임이 있다면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는 상원만 머저리티를 확보를 하면은 그냥 입법부와 행정부가 사법부를 갖다가 어떻게 해보려는 패킹을 하려고 하는 지금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대한 대선에 대한 결정을 연방 대법원에서 내리기보다는 지방에서
그 결정을 내려서 문제가 더 커지지 않게끔 하려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법관들을 각 지역에다가 이제 파견을 한 것이고,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지금 각 주별로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각 주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모두 6개 주에 걸쳐서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6개 경합주 중에서도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경합주가 한 3, 4곳 정도 있습니다. 이곳들은 지금 불정선거, 불법선거의 증거들이 너무나 눈에 띄는 증거들이 나와 있는 상태여서 이 지역에서 충분히 이 부정표를 무효화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선거 자체를 완전히 무효화해서 선거인단을 보내지 못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죠. 선거인단을 못 보내게 하면은 어느 쪽도 270명 선거인단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서 결국에는 의회가 대통령을 선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지만, 이거는 연방 대법원이 끼어들 여지 없이 바로 그냥 의회에서 결정하게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은 만약에 문제가 된 표들에 대해서만 무효 처리하고 실제로 유효 처리할 수 있는 합법적인 표들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자라고 진행이 되게 되면, 지금은 바이든 후보가 더 많은 표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지만 이게 뒤집힐 수 있는 주들이 여러 곳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는 것으로 해서 선거인단을 보내게 되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인단 수를 270명 이상 확보하는 그런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이제 12월 1일이면은 거의 대부분의 주들이 지금 선거 결과를 인증하게 돼 있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12월 1일 날 다 정리가 됐을 때 과연 어느 쪽이 선거인단을 더 많이 가져가는 구도가 되느냐. 그러니까 12월 1일 기준으로 저희가 예상을 해본다면, 그렇다면은 바이든 후보가 한 306명, 트럼프 후보가 232명, 이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경합주 6곳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경합주 6곳이 지금 상태로는 바이든 후보가 6곳 다 표를 더 많이 받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표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곳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선거인단 확보한 수가 232명 고정이 돼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요. 이 6개 주의 선거인단 수를 다 합치면 이게 79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누가 더 많은 선거인단을 가져가느냐가 사실은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죠. 여기에 바이든 후보가 이겼다고는 하지만은 이 트럼프 대통령과 지지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역들, 이게 어떤 변화를 주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변화는 12월 8일까지만 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러면은 이 선거인단 수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12월 8일이 각 주에서 선거인단 명부를 확정해서 연방의회로 보내는 마감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시겠지만 선거인단들의 대통령 투표는 12월 14일 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12월 8일까지 이 명단을 연방의회에 보내게 돼 있기 때문에 이날까지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당장 그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엊그제 벌어진 저희 그 공청회 분위기를 보면은 펜실베니아주의 의회가 이 상원과 하원 모두 다 공화당의 다수당으로 있는 이런 곳이죠.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이 나와서 증언한 증인들의 이 증언을 상당히 많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 이런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의회에서 좀 더 소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지사와 맞설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제기가 된다라는 그런 것이죠.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주지사가 민주당 쪽 선거인단 명부를 내놓더라도 의회에서 그냥 공화당 쪽 선거인단 명부를 확정해가지고 보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인데요. 주지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든가, 아니면은 주지사가 또 민주당 의원들과 결탁해서 민주당 쪽에서도 선거인단 명부를 보내는, 그래서 양쪽에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의 선거인단 명부가 다 연방의회로 가는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연방의회에서는 양쪽에서 온 것들을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냥 드랍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의 표가 이 선거인단이 그냥 죽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지금 줄리아니 변호사는 이 펜실베니아 주 의회에 부정선거를 근거로 해서 우편투표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주 의회가 확정을 해주면 불법적인 투표에 대해서는 이
표로 인정해주지 않겠다라고 주의회에서 결의를 하면 그러면은 선거 결과가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는 거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펜실베니아주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부정선거에 대한 것을 배제시키고 무효화시키고 합법적인 표만 인정할 경우에 이게 바뀌게 될, 바이든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 이 승리한 사람이 바뀌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주가 바로 조지아주, 위스콘신주, 애리조나주 이 세 주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조지아주가 선거인단이 16명이고 펜실베니아주가 선거인단이 20명입니다. 이 두 주에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는다라고 결론이 나오게 되면 이 두 주를 잡게 되면 그러면 바이든 후보의 선거인단 확보수는 270이 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인단 확보수는 268이 됩니다. 여전히 바이든 후보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나머지 경합주 4곳 중에서 그러니까 위스콘신, 미시간, 애리조나, 네바다 이 4곳 중에서 한 곳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추가로 이겨주면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이 가능성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판세를 다 뒤집어 엎고 대통령으로 재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좀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은 지금 6개 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송전의 내용이 거의 비슷하고요. 지금 증언들, 나와 있는 법정 증언들이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증언의 내용이라든가 이 증언을 하는 증인들의 내용들이 상당히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원 쪽에서는 이것이 부정선거다라는 판결을 내려줄 가능성이 지금 저희가 높은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선거 캠프 측에서는 그와 동시에 각 주별로 주의회의 상원과 하원들이 주 상원과 주 하원이 이런 부정선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수 있도록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법원의 판결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부정선거라고 명시적으로 판결을 내릴 수만 있다면 그러면은 이 한 곳에서 내려진 그런 판결이 내려진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경합주 6곳 전부 다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난 부정행위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어느 한 주에서만이라도 이것이 부정선거다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만 주면 그러면 다른 주에서도 같이 그런 영향들을 받아서 이 판세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유리한 고지에 지금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왜 조지아주, 위스콘신주, 애리조나주 이 세 곳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뒤바뀔 수 있는 유리한 주라고 이야기하는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환자를 위한 출입구 따로 있습니다. 김시현 내과.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 선우 종합보험. 예, 맷 브레이나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지난 4년 전에 2016년에 트럼프 선거 캠프 측에서 데이터 분석 그리고 이제 전략을 세우는 전략국장 역할을 하던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자기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선거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개인적으로 나선 겁니다. 이 트럼프 선거 캠프 측하고 직접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나섰고요. 좀 뉴스맥스라든가 이런 여러 방송들과 인터뷰를 좀 했는데요. 이 방송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게 돈이 없이는 좀 어려운 작업이다. 왜냐하면 이제 선거인단 명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비용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조사를 과연 저 사람이 정말 합법적으로 투표를 한 것인지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이런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동원이 돼야 하니까 인건비가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해서 비용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 지역에서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비용 지원을 좀 해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생기니까 곧바로 각 지역에 이제 6개 경합주 저희가 말씀드렸던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그리고 조지아, 네바다, 애리조나 이렇게 6개 주의 팀들을 구성을 합니다. 팀들을 구성을 해가지고요. 각종 조사를 펼칩니다. 어느 정도까지 열심히 했냐면 각 지역의 우체국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확보를 하고 우체국의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거냐면요. 이사를 갈 경우에 자, 내가 살던 이 집으로 우편물이 오면 내가 새로 이사한 집으로 우편물을 전달을 해주세요 라고 우체국에다가 신고를 할 수가 있죠. 이거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난 2018년 선거 끝난 뒤에 2020년 선거하는 그 사이에 타주로 이사를 간 사람들 명단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타주로 이사를 갔다고 하면 그 주에서는 선거권이 없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조사를 해봤더니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타주로 이사를 갔는데 투표를 했다는 겁니다. 조지아주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13만 8천 명이 나왔습니다. 13만 8,221명이 타주로 이사를 갔는데, 지난 2년에서 4년 사이에 타주로 이사를 갔는데 투표를 한 거로 나왔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위스콘신주 같은 경우에는 26,673명, 네바다주 같은 경우에는요 27,271명, 애리조나주는 19,997명, 펜실베니아주도 13,671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각 주별로 적지 않은 사람의 숫자들이 나온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인가? 타주로 이사 갔는데 진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타주에 가가지고 옛날에 살던 주소지에 온 우편물을 자기가 다 투표했다는 이야기인가? 굉장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죠. 이걸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이 브레이나드의 조직원들이 다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또 확인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투표를 했는지, 부재자 투표를 신청을 했는지, 아니면 신청하지 않았는데 부재자 투표를 받았는지, 이것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부재자 투표가요, 이 6개 경합주 중에서 네바다주만 이 보편적 우편 투표, 그러니까 신청하지 않아도 모든 유권자에게 다 보내주는, 부재자 투표 용지를 다 보내주는 이거는 네바다주만 그렇게 했고요. 나머지 5개 주는 부재자 투표 신청을 해야지만 부재자 투표 용지를 집으로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 5개 주에 대해서 직접 전화해가지고 확인을 다 해봤더니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18.4%가 신청한 적이 없는데 왔다는 겁니다. 부재자 투표 용지가. 그리고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에는 무려 44.1%, 한 절반 가까이가 신청한 적이 없는데 부재자 투표로 용지가 왔다는 거고요. 미시간주는 24.2%, 위스콘신주는 18.1%, 펜실베니아주는 32.6%,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 이상은 셋 중에 1명은 난 신청한 적 없는데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신청을 누군가 하지 않았겠느냐 이겁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안 보내주게 돼 있는 거니까 누군가가 신청을 했을 것이다, 신청서를 보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은요, 유권자분들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부재자 투표 용지 신청 양식이라는 것이, 신청서 어플리케이션, absentee ballot application이라고 하는 것이 집에 하나만 왔는지 아니면 여러 개가 왔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요, 이 신청 용지가 엄청나게 많이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장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한 4번이 왔습니다. 이거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다 기억을 못하는 것뿐이죠. 보면은 정식으로 주 국무부에서 보내온 신청서 양식은 딱 한 번밖에 없고요. 그건 당연히 그렇죠. 신청서는 그냥 다 보내줬으니까 신청서 한 번 받았는데 그 주 국무부에서 보내준 공식적인 신청서 말고 그냥 무슨 봉사단체 뭐 이런 데에서 뭐 유권자단체 이런 곳에서 신청서를 보내왔습니다. 부재자 투표 신청하라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그게 4통이 왔거든요.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런 걸 많이 받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신청 용지 아닙니까? 신청 용지. 그러니까 내가 신청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의도적으로 얼마든지 유권자 명단만 가지고 있다면은 부재자 투표 용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 대놓고 부정투표하라고 부추기는 거하고 별다를 거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이 우편 투표를 통해서 하면은 문제가 많다라는 거를 여러 차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행해서 지금 이런 사단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하여간 문제가 지금 많은 것이죠. 내가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부재자 투표가 발송이 됐다. 그러니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받지 않았는데 보냈다? 그것이 우리 집으로 왔을까요?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보낸 다른 사람 집으로 갔을까요? 그리고 그 투표가 내가 신청하지 않았으니까 저는 모르지 않습니까? 부재자 투표 용지가 올 거라고 기대조차 안 하고 있을 텐데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재자 투표 용지를 다른 사람이 받았을 때 그거를 가지고 투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 보니 어떤 분은 투표하러 갔더니 이미 부재자 투표 하셨습니다. 더 이상 투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돌아온 분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백 명씩 그런 사람들이 각 주마다 다 나타났던 것 아닙니까? 누가 이런 작전을 짜고 누가 이런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머리가 나쁜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거 다 걸립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꼬치꼬치 하나씩 다 따져서 챙겨보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뭘 보면 나오느냐 하면은요, 우편 봉투 보면은 나오는 것이죠. 우편 봉투 보고 매치해 보면
본인이 신청해서 본인이 직접 투표한 것인지 아닌지 다 추적해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법원에서 그거 부정선거 맞다라고 확인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FBI나 아니면 지방 법 집행관들이 이거 나서가지고 이제 다 추적해서 잡아낼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집단적으로 누군가가 의도해가지고 조직적으로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선거가 결과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뒤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1월 말일까지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미씨 화장품.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좀 전에 앞서서 이제 부정투표, 특히 우편투표, 부재자 투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지금 조지아주가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연방 상원 자리 두 자리에 대한 결선 투표가 있는데, 이 두 자리를 민주당이 다 가져가느냐, 공화당이 다 가져가느냐, 혹은 하나씩 나눠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 지금 향후 전개가 어떤 구도를 가지게 될 것인가, 이 완전히 다른 결론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 두 석을 다 민주당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굉장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 상당히 우려스러운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인데요. 스테이시 아브람스가 85만 표를 모았다라고 이야기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스테이시 아브라함스는 조지아주의 주의원이었는데, 주하원 의원이었는데, 주지사 선거에 출마를 해서 아주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게 됐고요. 워낙 예일대 법대 출신이니까 머리가 좋은 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인재인데, 본인이 그렇게 해서 박빙의 승부를 겨뤄서 아깝게 집니다. 그리고 이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이기는데요. 그때 무엇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조지아주를 민주당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확신을 나름대로 가지고, 그리고 비영리 단체를 조직을 합니다. 팀들을 조직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 조지아주를 민주당주로 바꾸기 위한 작업들을 추진을 합니다. 이게 2018년 얘기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 나온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85만 표를 모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부재자 투표 신청자가 85만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민주당 쪽에서. 민주당원으로 등록해 있는 사람들이 조지아주에서만 85만 명이 부재자 투표를 신청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harvest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거는 밸럿을 harvest하는 거다. 그러니까 투표용지를 추수해드리는 수확하는 것이지, 그걸 어떻게 투표라고, 선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선거라는 것은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를 모아가지고 이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투표소에 가가지고 자기 의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선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 나온 이야기는 85만 표 모았다. 지금 내년 1월 5일까지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많은 부재자 투표가 모이고 있다라는 것은 좀 상당히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부재자 투표가 가질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제가 설명을 앞에서 드렸었죠. 그것이 죽은 사람이 신청한 것인지 타주로 이사간 사람이 신청한 것인지 지금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 이미 벌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13만 8,2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조지아주를 떠나서 더 이상 유권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투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85만 명이 또 부재자 투표 신청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민주당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 대통령 선거에서 13만 8천 명, 이거 타주로 이사간 사람들이 거기 85만 명 안에 포함이 돼 있지 말란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합법적인 투표를 인정하자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게임은 공정하게 치러져야죠. 우리가 룰을 만들어 놨으면 그 룰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져야 하는 것인데, 그 룰을 벗어난 사람들이 있다면 그 게임은 일단 중단하고라도 그 룰을 벗어난 것에 대한 반칙, 그리고 그 반칙에 대한 페널티, 이런 것들이 주어지고 나서 다시 게임이 진행돼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스포츠 경기는 그렇게 하던데, 선거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선거 같은 경우에는 다 끝난 다음에, 난 몰라. 어쩔 수 없었어. 그때는 그래. 다음에 잘해.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워낙 많았었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요번에 대통령 선거도 지금 그런 식으로 우야무야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려고 지금 그러던 거였는데,
상대를 잘못 고른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변호인단이 지금 나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각종 법정 소송들이 지금 이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공청회도 지금 줄지어서 계속 열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점점점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이 문제였었는지를 알아가게 될 것이고요. 내년 1월 5일 날 조지아주에서 벌어지는 결선 투표에 대해서도 이건 뭔가 좀 다르네. 다시 한번 봐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조지아주의 연방 상원 선거를 좀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공화당 쪽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다음 주 토요일 날, 그러니까 12월 5일인데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조지아주를 방문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은 또 대규모의 어떤 그 집회가 열릴 것 같은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현재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은 소송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공청회들이 열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 조지아주 결선 투표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은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이 부정선거나 불법선거에 대한 정황 그리고 증인들이 너무나도 명백한 증언들을 해주었고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미 불법선거가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라는 의혹이 굉장히 짙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선거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 결선 투표를 치른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일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했던 것이죠. 어제 기자들하고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었는데 어떻게 망가져 있는 선거 시스템을 가지고 그대로 또 결선 투표를 또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과연 믿을 수 있는 결과가 나오겠느냐. 내년도 2021년도 1월 5일 날 치러지게 되는 조지아주의 연방 상원 결선 투표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망가진 선거 시스템인 걸 알면서도 그 시스템 그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이 망가진 시스템을 바로 잡아서 제대로 합법적인 투표만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해서 움직일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에 광고도 인터넷이라는 것 아시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고요? 가장 효과적인 인터넷 광고는 좋은 컨텐츠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뉴스앤포스트는 좋은 컨텐츠를 만듭니다. 비즈니스가 어려우세요?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세요. 좋은 상품이 있는데 알리고 싶으시다고요?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세요. 널리 알리고 싶다고요?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세요.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제가 미국이란 나라에 와서 이 미국이란 나라에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이란 나라가 세워져 있는 이 서게 된 그 역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가 많은 이웃 나라에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자라나는 우리 후세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한다면 이 나라가 부정부패로 사람들을 선출하고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대통령을 뽑는 그 모습을 그대로 놓아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선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중국 정부, 러시아 정부 혹은 이란 같은 이런 나라들이 미국의 선거에 방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쓰는 이유는 선거 시스템을 불안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면 그러면 미국 전체의 정치 시스템이 와해되기 때문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노리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선거 시스템을 바로잡지 못하면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바로잡지 못하면 미국에서의 민주주의 시스템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약속하는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확신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